제가 보더라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결국은 수사라는 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검찰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그 사건을 누구한테 배당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맞아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나오는 얘기는 제 친구들이 이제 평검사를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이 꽤 연식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더니 한 얘기가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처럼 이제 주요한 수사를 오래 못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주장도 하던데 또 이제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는 거는 특검을 하더라도 종래 관행에 따르면 대규모로 검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것이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그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빛을 못 보다가 특검을 하면 빛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 안에서 정밀한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정교한 게 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인식의 격차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점에서 드러나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했었죠. 네. 그때 제가 남재준의 진급 비리를 수사한다고 남재준을 잡아넣겠다고 하다가 잘렸는데 남재준 씨가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조정식 기자가 신동아 압니다. 인터뷰를 예, 아주 통해서 유명하시죠. 예. 네, 남재준 총장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관들이 수사를 하는 걸 통해서 당신이 좀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사법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의 직책을 뺏어버리고 그 법원을 무슨 지휘관이 지휘한다 그러고 이게 말이 좀 그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재준이 뭐라 그랬냐면 군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군은 그런 식의 민간의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경악을 해가지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쩌자는 거냐. 네. 그랬더니 군에다가 자꾸 외부의 잣대를 가지고 무슨 법률 이런 걸로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지휘관들을 잘 교육하면 된다. 그럼 지휘관이 다 알아서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네요. 예. 그거를 세상에 자기 퇴임 기념 인터뷰로 떳떳이 할 정도면 네. 수준이 거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개혁 대상에 있는 조직들 하는 말 똑같아요. 다 보면은 검사들은 아니 사실 정치 검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부가 저기만 하면 우리가 솔직히 경찰보다는 훨씬 유혹에 덜 양질 휩쓸리고 아니냐? 이렇게 예. 하지 않겠냐. 근데 게시판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그거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어떤 그 병이 그 뿌리의 중심에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드러난 거고 경찰은 오히려 훨씬 시끄러워요. 게시판을 보면 실제로 무슨 총경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정권 초반에 그랬죠. 네, 검사는 예. 언제 그랬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그동안에 쭉 배태시켜온 문화나 전통 같은 게 있는 거거든 어디나. 근데 이게 고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네. 그런 점.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재부가 너무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이거 해체시켜서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기재부에 나름 생각 있는 관료들로 저도 인정하는 제 선후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걸 모아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 허튼 놈이 일이 안 될 거다. 수사기소 분리하면 거학을 척결하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야. 베이스가 되는 논리는. 그죠? 아 기본 기저의 논리가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네요. 그냥 놔두면 예. 알아서 우리가 잘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논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그 이제 이번 내란 사태 진행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내란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왜 국회 청문회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상당히 선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좀 들떨어진 듯한 말투로 맞아. 예.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유튜브 라이브로 그걸 중계를 지켜보면서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는 거다. 제가 새끼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지금 계엄 직후라고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두고 봐라. 저것도 어떻게 하나. 아니나 달러 근데. 아니나 예.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랑 살아봤잖아. 저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내가 있으니까. 보기에는 네.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면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거악은 너무나 크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의 역사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어떤 제도가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때는 네. 그런 게 무너졌을 때 퀀텀 점프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민낯을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하고 자임해왔던 자들이 너무나 많이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현혹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자들도 이제 그간의 그 카르텔을 유지해왔던 나름의 수법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딱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알겠죠. 세상 그렇게 네. 선한 표정과 그렇게 성실한 자세로 얼마나 조아리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쉽게 넘어가요. 맞아요. 아, 이런 네. 유력자들이 팔된 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네. 또 조아리는구나. 그럼 얘가 내 힘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잠깐이죠. 네. 그렇죠. 정말 잠깐이죠.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쟤들이 맞습니다. 예.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실 한동훈이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런 평가를 받았지. 윤석열이 밑에 있으면서 당시에 특검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최순실 특검, 박근혜 특검이 박수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쟤들은 재벌 네. 앞에서도 막 떳떳하다. 당당하게 붙었대. 네. 막 이런 걸로 박수를 보내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속지 않을 만한 경험들을 이제 충분히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쌓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조국 전 대표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면회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서로 그 한 집에서 살면서는 뭐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부부가 잘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네.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느꼈거든.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안에 계시고 본인이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그 얼굴 상태나 피부 상태나 너무 안 표정이나 좋았어요. 이런 게 네. 너무 안 좋았는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 거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니까 원래 되게 추위를 타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어떨 때 이렇게 확 추워졌다가 맞아요. 네. 별로 안 추웠다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라는 데가 당연히 냉난방 시설이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울 때 조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기간이 다행히 좀 길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조국 선생의 캐릭터가 자기 루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 굉장히 정형화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 정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딱 거기다가 배정한 다음에 그거를 때려 죽여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 일주일 5일을 딱 해놓고 계산이 있어. 뭐 변호인 접견은 이틀만 할 거고 뭐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거 하루만 할 거고 자기가 책 읽는 시간 하루 정해놓고 편지 쓰는 시간 하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사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출소를 하고 여러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2의 인생 네. 또 정치인으로서 이막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서 오래 보셨으니까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길 좀 바라십니까? 이제 조국 교수 시절에 정치를 권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이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네. 뭐 그럴 때마다 본인이 이걸 사용하면서 나한테는 정치적 근육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현장을 떠나서 격리돼 있는 공간에서 훨씬 더 깊이 성찰하는 면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를 기억하면서 새로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영 중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제목이 다시 만날 조국인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바 또 추억했던 바를 넘어서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치적 근육이라는 것도 금방 소실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결국 세를 형성해야 되고 세력 싸움이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리 껐덕거리고 뭐 시끄럽게 해봤자 세가 없으면 덩치가 있어야지. 예. 알아주지 않아요. 예. 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세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김영삼 대통령을 모델로 해가지고 언론에 빌붙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언론에 예. 최대한 환심을 사서
그러니까 YS 때만 해도 무슨 조선일보 장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을 더 망가뜨린 결과가 있기도 됐죠. 하고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정말 후배들이 막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벗어나서 그러면 대중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여러 매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진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커진 것 같고 그걸 알아보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악화돼 가지고 아주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오물이 막 이렇게 그 넘쳐나는 이런 공간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정말 빛나는 해안을 가진 집단지성이 막 반짝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캐치하고 진심으로 거기에 다가가서 수용하고 그거를 자기가 체화해서 실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정치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겠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서막을 이재명 대표가 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고난이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 보람 있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숙지를 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젊은 변호사 이재명의 모습과 지금 대통령 후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모습은 정말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느끼시기에? 정말 많이 달라요. 예. 정말 신중해졌고 정말 사려 깊고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 번쩍거리는 어떤 지적 역량. 되게 흡수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자기 정리가 잘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숙성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모델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그런 시대적 가치를 온몸으로 받아안는 장점들이라고 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발현돼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모델이 완성될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뭔가 개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네 분의 어떤 삶이 많은 차이, 경력의 차이 이런 것들 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그 다른 경력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게 또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조국 대표도 뭐 그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공부해야 될 것이고 저도 또 이래저래 눈여겨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 뭐랄까 아프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아니 그리고 조국 대표 이제 면회 다녀오셨는데 혹시 이제 바깥의 소식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윤석열, 김건희 얘기도 이게 종종 전화하고 듣고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상당 부분 한 90% 정도는 아는 것 같고, 근데 이제 10%의 재미도 있고 뭐 디테일이 또 왜 사람한테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조금 네. 더 깨우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신문 활자밖에 없으니까. 신문 몇 개,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뉴스, 지상파 뉴스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면회 오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뭐 현실의 저기 몇 가지들. 근데 그것도 또 결정적인 얘기는 또 교도관들이 뭐 받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해줄 수 없잖아요. 예. 예.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본인이 바깥에서 정치할 때 보면은 언제 그걸 다 봤나 싶을 정도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 장난 보고 아니에요. 알고 예, 있어요. 장난 아니시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놀랐어요. 예. 아마 본인 그거 되게 답답할 거야. 유튜브 못 보는 게 제일 답답할 거야. 윤석열하고 취미는 같은 것으로 이제 뭐 취미하게 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그 말미지만은 이 얘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법원에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맞아요. 예. 좀 놀랍게 실망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법원이라는데 저도 겪어보면 검찰이 기소를 해도 무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늘 의탁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그렇죠. 민주 진보 진영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길 정하는 거 보고 이런 믿었던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걸 그렇죠. 느꼈는데 실제로 법조 기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 할 때도. 그러니까 법원도 어떻게 저래요 이런 말을 하거든. 네. 그건 뭐냐면 검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언론인들이 처음 법조 출입하면서 검찰을 상대해 보면 되게 뿌듯해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진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처음 검사들을 보면서 무슨 저 중앙지검 차장이네 무슨 네. 대검의 무슨 부장이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 대단한 줄 알고 그런 내가 거죠. 훌륭한 사람이구나. 네.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밥을 사주는구나. 이런 걸로 되게 뿌듯해서 거의 도취돼가지고 이상한 기사 써대다가 좀 이따가 이제 선배들한테나 아니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면 나중에 알죠. 네. 아니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역시 판사들은 좀 달랐어. 왜냐면 판사들은 잘 만날 기회도 없고 상대도 잘 안 해주고 맞아요. 네. 만나기도 어렵고 특별히 또 만나야 될 이슈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면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딱 겪게 되면 어이씨 어떻게 이러죠? 이제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그간에 우리 사회가 저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평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86학번인데 네. 이 서울 기준으로 77학번부터 평준화가 됐어. 왜냐하면 그때가 박지만이 대학을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평준화를 시켰어야 돼. 네.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학번까지 사람들을 제가 조금 저하고 차이 나는 선배로 모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그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밥도 먹고 무슨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이럴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럴 때 그분들이 떨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 고3 때의 기억. 내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내가 거기서 1등이었는데 내가 서울법대를 갔는데 뭐가 어쩌고 하는 거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경기고등학교 72학번 동기들이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들이 50대 중후반이었어요. 나이가 네. 내일 모레 환갑인 환갑인 사람들인데 그때 앉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내가 1등했네 제가 1등했네 가지고 싸워 거기서. 미치겠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동문회만 하면 거기서 주요 정부 기관의 인사가 다 정해졌는데 지금은 온갖 잡것들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교 애들이 있다.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네. 그 사람들 지금 단톡방 같은 거 보면 참혹해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최재형 씨 동기들 단톡방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법대 7호학번들이거든. 네. 이거는 아스팔트 구구도 그거 가서 있으면은 좀 민망해져. 그 정도로요? 정말 황당해요. 이 사람들 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금괴 얘기하고 하고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그런 학벌 위주 출세주의 사회로 키워왔던 일종의 그 생각 없는 괴물들의 민낯인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고 이분들은 그 카르텔의 일원이 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외부의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짓고자 하는 귀족주의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만 겨우 다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얼떨결에 사시 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고 나온 사람이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서울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나 경북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을 되게 무시해요. 처음에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 딱 가잖아? 네. 딱 가잖아? 그러면 나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저 구교영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예 뭐 저기 글도 많이 쓰시고 좋은 분 아니에요? 저거 경기고 못 나왔잖아. 서울고 출신이야. 미치겠다. 그렇게 진짜. 얘기해. 네.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동무들끼리는 그러면 안 그러냐? 음. 지들끼리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술 취한 척하면서 저기 있잖아. 제가 수석이라고 막 저러잖아. 제가 중학교를 경기를 못 나온 애야. 머리가 나쁜 애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민낯이나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정의감이 발동한 거고요. 갑자기. 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나라는.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무너졌고 그거 돌이킬 수 없게 됐고 네. 의회도 완전히 장악됐고 그러면 남은 건 우리뿐이다. 이 체제의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라는 간절한 사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애초에 스테레오타입으로 상정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판사라면 판사에 대한 덕목. 그래도 네. 대법관인데 대법관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들을 머릿속을 지배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 몇 등이었는데 쟤는 몇 등이었어. 이런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볼 때
검찰에 있는 애들이나 저 내란 사범들은 그래도 반에서 한 2, 3등 안에는 들었을 애들 같아. 근데 대통령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걸 보면 저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떠든 사람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 적었던 사람들이고, 그때 학교도 못 다녔던 사람이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막 정말 술 먹으면 탄시간 어떻게 상고 나온 사람한테 그때 상대가 이회창 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정말 못 견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효옥 씨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가 다음에는 대학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뿌리 깊은 얘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시민들은 그분들의 민낯을 모르고 일정한 그 허황된 기대가 있었던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통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제 민낯이 드러났다. 그거 그렇지 본질이 않다. 드러났다. 생각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내가 네.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안 믿지. 쟤는 콤플렉스 있는 것 같아. 쟤는 좀 판사 못 돼서. 너무 좀 과격하고 말하는 것마다 쟤는 어떻게 저래? 뭐 이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통쾌합니다만은 뭐 저도 뭐 같은 부류죠. 그러니까 같은 부류니까 오히려 더 저는 정말 잘 아는 거죠. 예, 정확히 아는 거죠. 예. 지금 와서는 심지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너도 서울법대 나왔다고 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너무 그러니까요. 그런 네. 그 상표에 현혹되지 마시라. 상표에 우리가 상표에 현혹되는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치품이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잘 팔리는 거고 네. 그 상표에 현혹되니까 광고 홍보 역량이 세계 제일인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 보론격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님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지적으로 여느 분보다도 이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별로 없는데 그런 일치가 되는 분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경쟁자로 하나 떠오르는 게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떠오르는데 경쟁자라뇨. 감히 아니 내가 같이 유시민 이제 선배 경쟁이 안 방송도 되지. 하시고 이렇게 해보면은 네. 유시민 작가를 최강욱이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사석에서 가까운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나는 유시민 선배고 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노홍철 씨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본인 나름대로 정확히 알고 정립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이제 유시민 선배님은 저한테는 극복할 수 없는 그냥 산 같은 분이시죠. 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이런 글발이나 말발에 비춰보면 저야 뭐 굉장히 한미한 수준인 거고 사실은 이 책 나왔을 때 그 개정 증보판이라는 이름으로 새 책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내가지고 지금. 방해할 줄은 몰랐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유감이죠. 그거를 네. 한 꼭지 더 써가지고 새 책이라고 내버리면 그러면서 경쟁자를 만들어 버려 바로. 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이거 써서 먹고 사는 전업 작가고 너는 어쩌다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온 뜨내기가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는 조기축구 하는 데인데 메시하고 마라도나가 와서 함께 뛰면 어떡합니까? 한강 작가는 또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건데 아유, 그런 그러니까, 분들하고 예. 감히 예.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그 정말 끝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야 뭐 이제 언제까지 자유의 몸이 아니신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정권 출범하자 빨리 입각해라 예. 아니면 기타 등등의 자리들을 많이 제안하고 계신데 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놀 계획을 하고 있죠. 좀 편하게 신나게 놀 계획. 그러니까 이제 속 터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몇 번을 설명해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제대로 맨날 헷갈려. 날짜도 몰라 보니까 맨날 헷갈리고 뭐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니 심지어 변호사 출신 의원들도 형님 사무실은 지금 어디 나가세요? 무슨 사무실? 그러면 아니 변호사 해야죠. 그럼 야 이 자식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무슨 저기 10년 동안 앞으로 공직은 못 간다더라라는 설부터 10년 설, 5년 설. 그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네. 선거법 저걸만 많이 보셨으니까 예. 10년 설, 5년 설, 4년 설, 2년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고 변호사를 못 하는 게 이제 추가 2년 해서 그렇죠, 이제 네. 2027년까지 제 환갑 때까지 못 하는 건데 그 안에 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방식을 좀 발견한 게 있어요. 다행히 이 책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어 하시고 그래서 강연하면서 시민분들도 좀 뵙고 우리 강원국 선배님이 저한테 그거를 권하시더라고. 너는 강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선배님이시거든. 네. 왜요? 그랬더니 유시민 선배하고 네가 경쟁을 해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강연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 왜요? 유시민 선배 강연 잘하시는데 그랬더니 유시민 선배님은 체질적으로 강연하시는 걸 싫어해. 강연을 하면 기가 빨린다고 그러시는데. 네. 근데 너는 청중들 앞에 세워놓으면 더 떠들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먹고 살기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셔서